여러분, 퇴직금 3억 원이라는 돈이 어떤 무게인지 아십니까? 30년 넘게 한 회사를 다니며 몸으로 번 돈, 이른 아침마다 집을 나서고 늦은 밤에야 돌아오던 날들이 쌓여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그 돈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61살 성규는 평생 처음으로 부자가 된 느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뒤 그 통장의 잔액은 0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사기를 당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서 빼앗긴 이야기도 아닙니다.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서명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탓할 수 없고 운이 나빴다고 돌리기도 어려우며 오직 자신의 판단이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종류의 무게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61살 성규와 59살 미경입니다. 성규는 대기업 영업팀에서 33년을 일하고 퇴직한 사람이고 미경은 그 33년 동안 두 아이를 키우며 살림을 맡아온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떻게 3억을 잃었는지, 그 과정에서 무슨 감정을 겪었는지, 그리고 0원짜리 통장 앞에서 이 부부가 어디로 걸어갔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성규가 퇴직한 것은 61살이 되던 해 2월이었습니다. 퇴직금과 명예퇴직 위로금을 합쳐 3억 2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된 날, 성규는 그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틀린 게 아닌지 다시 보고 또 보았습니다. 33년을 일하면서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었고 아이들 학비 때문에 적금을 깬 적도 있었으며 월급날과 월급날 사이가 늘 빠듯했던 사람에게 3억 원은 그야말로 처음 보는 숫자였습니다. 미경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을 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성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우리 거야. 33년치야. 미경이 잠깐 그 숫자를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 그 말이 성규의 가슴 어딘가를 건드렸습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뭔가가 올라오는 것이 이 나이에도 여전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두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입금 다음 날이었습니다. 미경이 일단 넣어두었다가 천천히 생각해요라고 했고 성규가 그냥 두면 이자가 얼마 안 돼? 뭔가 굴려야지라고 했습니다. 미경이 굴린다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라고 물었을 때 성규는 아직 구체적인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투자하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한번 알아볼게. 그 한번 알아볼게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규가 처음 투자를 알아보기 시작한 것은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재테크 관련 책을 사서 읽었으며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주변의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들이 성공한 쪽만 부각되는 이야기라는 것을 그때는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직장 동료 형준이 연락을 해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형준은 성규보다 3살 위로 2년 전에 이미 퇴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연락이었고 두 사람은 성규 집 근처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식사를 하다가 형준이 말했습니다. 성규야, 너 퇴직금 어떻게 할 거야? 성규가 아직 생각 중이야 라고 하자 형준이 자신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상가 건물 일부 지분 투자, 소규모 공동개발 사업, 수익형 부동산. 형준의 이야기는 구체적이었고 실제로 수익이 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규는 그날 집에 돌아와
미경에게 형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형준이 형이 상가 투자해서 매달 수익이 나온대. 나도 그쪽 알아보려고.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신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알아보는 건 좋은데 섣불리 하지는 말아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알아보고 나서 결정하는 거지. 지금 당장 하자는 게 아니야. 미경이 그럼 저도 같이 들어볼게요라고 했고 성규가 내가 먼저 알아보고 얘기해 줄게라고 했습니다. 그 내가 먼저 알아보고가 이후에 미경이 가장 오래 생각하게 될 말이었습니다. 형준이 소개해준 투자처는 경기도 외곽 지역의 소규모 상가 분양이었습니다. 분양 대행사에서 나온 담당자는 설명을 잘했습니다. 주변 개발 계획, 예상 임대 수익률, 비슷한 지역의 성공 사례들. 성규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모르는 용어가 나오면 다시 물었고 담당자는 친절하게 답했습니다.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입지가 생각보다 외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자가 지금은 외진 것처럼 보여도 개발이 되면 달라집니다라고 했고 성규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미경에게는 5천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경이 걱정할 것 같았기 때문에 조금 낮추어 말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이 이후 모든 것의 첫 번째 균열이었지만 그때는 그 정도가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나면 나중에 다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1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약속했던 임대 수익이 매달 들어왔고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성규는 그 성공 경험이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형준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다음 투자처를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수익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1년의 성공이 이후의 실패보다 더 위험했습니다. 성공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투자는 지방 소도시의 공동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형준이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은 것이었고 투자 규모는 1억 원이었습니다. 성규는 이번에도 서류를 검토했고 현장을 한번 방문했으며 투자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과정이 꼼꼼해 보였지만 사실은 이미 투자하겠다는 마음이 서 있는 상태에서 근거를 찾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의심하기 위해 보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기 위해 보는 것, 그 차이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경에게는 이번에도 금액을 축소해서 이야기했습니다. 8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미경이 당신 그 돈 잃으면 어떻게 해요라고 했을 때 성규가 말했습니다. 이를 투자를 누가 해? 전문가들이 보장하는 사업이야. 미경이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습니다. 보장이라는 말은 세상에 없는 말이에요. 투자에는. 성규가 말했습니다. 걱정만 하면 아무것도 못해. 그 말이 대화를 끊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성규는 그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 투자는 주식이었습니다. 특정 테마주를 추천하는 유료 투자 클럽에 가입했고 거기서 추천하는 종목에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처음 2달은 수익이 났습니다. 10%가 넘는 수익이 2달 만에 생기자 성규는 3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그 종목이 급락했습니다. 원금의 60%가 사라졌습니다. 성규는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다른 종목에 남은 돈을 움직였고 그 결과는 더 나빴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때 성규의 통장에는 1억 5천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의 절반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경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성규가 말한 금액과 실제 금액 사이의 차이가 3년 동안 쌓여 있었고 그 차이를 설명하려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야 했기 때문에 성규는 계속 말을 미루었습니다.
만회하면 그때 이야기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회는 되지 않았고 거짓말만 더 깊어졌습니다. 미경이 가계부를 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이자 수입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오는 것이 몇 달째 이어졌고 성규가 가끔 가게 이야기를 돌려가며 대답할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직접 물어보면 성규가 별거 없어. 그냥 투자 주기가 있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미경에게는 점점 설득력을 잃어갔습니다. 어느 밤 미경이 성규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솔직하게 말해줘요. 투자가 잘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성규는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조금 늦어지는 것뿐이야. 곧 정상화될 거야.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늦어지는 게 얼마나 됐어요? 성규가 조금이라고 했을 때 미경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당신 그 조금이 얼마예요? 성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숫자를 말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은 1억 5천만 원으로 만회를 노린 마지막 투자는 코인이었습니다. 지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투자 모임에서 특정 코인을 추천받았고 초기 수익률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보고 1억을 넣었습니다. 처음 한 달이 가장 아찔했습니다. 수익이 40%가 넘었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4천만 원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성규는 그것을 보며 이번엔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달째 되는 날 출금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플랫폼 점검 중이라는 공지가 떴다가 사흘 뒤에 사이트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1억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비슷한 피해자가 수백 명이었고 운영자는 잠적 상태였습니다. 성규는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남은 5천만 원은 주식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도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손실을 확정하고 정리하자 손에 남은 것은 2천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3억 2천만 원에서 5년 사이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밤 성규는 통장 앱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숫자를 현실로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미경이 안방에서 나왔습니다. 성규가 거실 식탁에 앉아 있었고 전등은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미경이 성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았습니다. 성규는 한참 있다가 핸드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은행 앱이 켜진 채로였습니다. 미경이 그 화면을 보았습니다. 잔액이 보였습니다. 미경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이게 지금 얼마예요? 성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800만 원. 미경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몇 분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성규는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미경이 말했습니다. 얼마나 됐어요? 이렇게 된 게. 성규가 말했습니다. 한 2년 됐어. 말 못했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2년이요. 반복이었지만 그것은 확인이 아니라 그 무게를 받아들이려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가져왔고 성규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떤 기분이에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아무 기분도 없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 말이 성규의 눈가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지금 당신이 어떤지를 먼저 물어본 사람. 33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미경이 화를 내지 않은 것은 화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성규에게 잔액을 보여주고 나서 미경은 아침까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성규가 잠든 뒤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그때 올라오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너무 많았습니다. 배신감, 두려움, 서운함, 그리고 남편이 2년 동안 혼자 그 무게를 들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이상한 안타까움까지. 그것들이 뒤섞여서 어느 것이 더 크고 어느 것이 더 작은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미경은 딸 은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투자가 잘 안 됐어라고 했을 때 은지가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엄마? 미경이 많이라고 했을 때 은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한테 화 많이 났지요. 미경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그것보다 당신이 걱정이 더 돼.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참 대단하다. 미경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게 자신이 원하는 말이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미경은 그날 이후 성규에게 투자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난 일을 반복해서 들추는 것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남기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말했습니다. 당신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한테 먼저 말해요. 잘 됐든 안 됐든. 성규가 그럴게라고 했을 때 그것이 사과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었습니다. 1,800만 원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두 사람의 국민연금은 합쳐도 많지 않았고 집은 전세였습니다. 성규가 통장을 앞에 두고 미경과 함께 앉아 생활비를 계산했을 때 처음으로 이 돈이 얼마나 버티는지가 구체적인 숫자로 나왔습니다. 1년 반 남짓이었습니다. 절약하면 조금 더 같지만 그게 답은 아니었습니다. 성규가 말했습니다. 내가 일을 해야겠어.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신 나이에 어떤 일을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뭐든 해야지. 앉아 있으면 안 되잖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아요. 몸이 먼저예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몸은 괜찮아. 나 아직 멀쩡해. 미경이 잠깐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알아봐요. 당신 혼자 하지 말고요. 성규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실패했던 5년을 이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하자고 말하고 있다는 것.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습니다. 성규의 나이에 지원 가능한 일자리를 찾는 것은 예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비원 모집, 배송 보조, 식품 공장 품질 관리, 그리고 지역 내 소규모 사업체 관리직. 성규의 33년 영업 경력이 일부 직종에서는 강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미경이 그 중 하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당신한테 맞겠다. 성규가 그 공고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원해봐야지. 구직 활동을 하면서도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했습니다. 성규는 집 근처 재래시장의 반찬 가게에서 오전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65살 여성으로 손이 부족해서 사람을 구하던 참이었습니다. 성규가 남자라는 것에 잠깐 의아해했지만 일을 직접 시켜보고 나서 손이 꽤 야무지네요 라고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낯설었습니다. 33년 영업직을 하던 사람이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는 일이 어색했습니다. 지나가다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신경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자 그 어색함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손을 쓰는 일이 생각을 단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찬을 담고 손님을 응대하고 무거운 것을 옮기는 동안에는
5년 동안의 일이 잠깐 잊혔습니다. 완전히 잊힌 것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미경이 시장에 들렀습니다. 미리 말하지 않고 간 것이었는데 앞치마를 입고 일하는 성규를 보았습니다. 성규가 미경을 발견하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하고 있네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왜 와?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가게 주인이 옆에서 들으며 웃었고 성규는 무안한 척했지만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날 퇴근길에 두 사람이 나란히 시장을 걷는 모습이 이 부부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어떤 장면을 되찾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성규가 일기를 쓰기 시작한 것은 재래시장 일을 시작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있었던 일을 짧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적다 보니 투자 이야기가 나왔고 그것을 적다 보니 처음으로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문장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노후가 빈곤할 것이라는 두려움, 미경에게 넉넉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두려움. 그 두려움이 빠른 수익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었고 그 달리기가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했습니다. 일기에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나는 가난해지는 것이 두려워서 가난해졌다. 그 문장을 쓰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빨리 불리려는 욕심이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었고 그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3억이 걸렸습니다. 미경이 그 일기를 읽은 것은 성규가 먼저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거 읽어봐라고 건네며 자리를 피했고 미경이 읽고 나서 성규를 불렀습니다. 당신 이 문장 있잖아요. 가난해지는 게 두려워서 가난해졌다는 거. 성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말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성규가 늦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요. 당신 이제 알잖아요. 아들 재원이 주말에 부모님 집을 방문한 것은 성규가 시장 일을 시작하고 2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재원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38살이었고 부모님 상황을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성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재원아, 아버지가 퇴직금을 많이 잃었어. 너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재원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요, 아버지? 성규가 숫자를 말했을 때 재원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아버지, 지금 힘드세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힘들지.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알아. 일하면 돼. 재원이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됐어. 내 살림도 빠듯한 거 아는데 아버지 걱정 말고 너 잘 살아. 재원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걱정이 돈 걱정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괜찮은지가 걱정이에요. 성규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데 잠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하는 방식이 어딘가 미경과 닮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재원이 돌아가면서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잘 부탁해요. 미경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나한테 해야 할 말이지. 재원이 웃으며 맞아요라고 했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성규는 그 대화를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웃으며 나누는 그 짧은 대화가 이상하게 목을 매게 했습니다. 잃은 것이 많았지만 잃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구직 활동이 결실을 맺은 것은 시장 일을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지역 내 중소 물류업체에서 영업관리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성규의 33년 영업 경력이 이 업체에서는 꽤 유용했습니다. 급여는 이전 직장의 3분의 1 수준이었지만 안정적으로 나오는 월급이 있다는 것이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 성규는 집에 돌아와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월급 나와. 미경이 말했습니다. 얼마나요? 성규가 금액을 말했을 때 미경이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충분해요. 성규가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둘이 쓸 만큼은 돼요. 충분해요. 시장 가게 주인에게 그만두게 됐다고 말했을 때 주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자리 잡으셨으면 됐죠. 그동안 수고하셨어요. 성규가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담던 그 몇 달이 성규에게는 단순한 생계 수단 이상의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낮아지는 것이 두려웠는데 낮아지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낮아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새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성규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3억을 잃었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대신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알게 됐다. 두려움이 판단을 흐린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내가 화를 내는 대신 어떠냐고 먼저 물어봤다는 것을 기억한다. 아들이 돈이 아니라 아버지가 괜찮은지를 걱정했다는 것을 기억한다. 잃은 것과 남은 것이 있는데 남은 것이 더 무겁다. 미경이 그 글을 읽은 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특별한 곳이 아니라 그냥 동네를 걸었습니다. 가을이었고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성규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미경 씨, 나 진짜 미안해. 미경이 말했습니다. 그 말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닌데요, 당신. 성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또 해야 할 것 같아서. 미경이 잠깐 있다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저는 괜찮아요. 성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괜찮아? 미경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옆에 있으니까요. 그 말 이후에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뻗었습니다. 3억이 사라진 5년이 있었고 그 5년을 지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었고 그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밤의 이 걸음은 그 어느 것도 되돌리려 하지 않고 그냥 앞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성규는 지금도 그 중소 물류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급여가 크지 않지만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이 주는 안정감을 이제는 압니다. 이전에는 그것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그것이 단단하다고 느낍니다. 같은 금액이 감각으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 차이가 5년 사이에 생긴 것입니다. 미경은 성규가 새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신도 작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전 배운 한식조리 자격증이 있었는데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식사 보조를 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가 파트타임 자리가 생겨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성규가 당신이 일 안 해도 되라고 했을 때 미경이 말했습니다. 저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는 거 이제 안 맞아요. 성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그 대화가 짧았지만 그 안에 오랫동안 쌓인 것들이 정리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저녁마다 식탁에서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복지관에 새로운 어르신이 오셨다는 이야기, 오늘 거래처 담당자가 까다로웠다는 이야기, 시장에서 뭘 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매일 식탁 위에 쌓입니다. 3억이 있던 시절에는 이런 저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걱정과 비밀이 있어서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두 사람에게 남은 것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입니다. 성규는 가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합니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겠냐고.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두려움으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미경과 함께 결정하겠다는 것. 그 두 가지가 달랐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가정이고 현실은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의 답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한 것입니다. 미경이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그 5년 동안 많이 외로웠겠다. 성규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걱정하고, 혼자 숨기며 버텼던 5년. 그 외로움이 결국 판단을 더 흐리게 했을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압니다. 사람은 혼자 버틸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군가가 있었는데 몰랐던 것이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3억이 영원이 된 이야기는 실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이 두 사람에게 남긴 것들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솔직해진 대화, 더 나란해진 두 사람, 그리고 빠른 것보다 단단한 것을 선택하게 된 눈. 이것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3억을 잃고 나서야 생긴 것은 분명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